네,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은 인터뷰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수리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리 철학자 신정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먼저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수리 철학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전문적인 철학자의 학자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해서 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석사 학위를 하고 그리고 논문으로서 이제 수학 철학에 대한 주제로 그렇게 해서 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술 뭐 논문도 좀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수학 철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논문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뭐 현재 일하고 있는 일은 이제 원래 했던 일은 IT 관련된 일을 젊은 시절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학 교육. 그래서 뭐 현재는 또 하나의 직업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이제 수학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런 거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중 강연들, 수학의 뭐 어른들을 위한 기초 수학이라든지 그런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중 교육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 정체성을 가끔은 이제 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제 수리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인공지능, 뭐 이제 이런 부분, 또 논문은 또 칸트에 대해서 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큰 주제는 이제 수리 철학이죠. 근데 수리 철학이란 말도 있고 뭐 수학 철학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구분이 되는 건가요? 뭐 보통은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그 정의나 이런 데피니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리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철학 연구에 동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대해서 수학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지식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 철학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걸 이제 수학 철학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수학 철학은 philosophy of mathematics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리 철학은 mathematical philosophy. 뭐 그게 이렇게 번역이 된 개념인데 실제 그거를 그렇게 구분해서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용어도 약간의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 철학에 대한 뭐 몇 가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류가 있죠. 한 세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수학 철학을 대하는, 그러니까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조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다 이제 20세기 와서 활발하게 연구가 된 분야들인데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이제 수학은 논리학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제 수학 연구라는 게 뭐 거의 논리학처럼 이렇게 논리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논리학이다. 이런 입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논리주의자들이고요. 뭐 칸토라든지 또 뭐 버트란드 러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페아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수리철학 논리주의자의 입장이고요. 수학의 기반을 논리학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렇죠.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관점에 좀 포커스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칸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이 수학은 어떤 직관의 도움을 받아서 직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 작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자연 철학이나 자연과학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학이 되는 것이지 자연의 토대를 두지 않으면 뭐 엉뚱한 수학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 수학의 기본적인 공리 체계,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토대 그런 것들을 인간의 직관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직관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우리가 대표적인 직관주의자는 이제 칸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현대 와서는 이제 신직관주의라 그래서
뭐 브라우어나 뭐 헤이팅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칸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직관주의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는 누굽니까? 직관주의 원조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질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약간 형식주의의 입장을 띠는 것도 있어요. 현실에서 이제 그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상화해서 기호로서 논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형식주의에도 가깝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본질 직관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핵심 본질을 직관하고 그 본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추상화해서 수학의 기초로 삼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직관에 의존하는 직관주의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워낙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직관주의의 효시다 이런 표현까지는 쓰진 않죠. 예. 논리주의는 그런 논리주의도 논리주의 계보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논리주의자들의 입장이 뭐냐면 그 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허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하는 세계를 대상으로 그거를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 그게 실질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존재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플라톤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이 이제 이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데아의 세계. 예, 이데아의 세계를 또 기약, 그렇죠. 기약을 이데아 위에 올려놨죠. 예, 그거를 이제 존재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이제 존재하는 세계로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논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그 존재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통하는 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3단 논법 같은 논리학을 굉장히 대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그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철학자들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예. 또 마지막 입장이 뭐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이제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예, 형식주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세계와 이렇게 좀 자유로운 현실적인 세계에서 좀 자유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이제 현실적인 대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 그것 현실적인 대상들을 기호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호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뭐 점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어는 아무렇게나 바꿔도 괜찮은 거죠. 뭐 의자나 책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수학을 하더라도 역시 수학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기호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제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면 현실과 무관하게 주어진 레고 장난감처럼 노는 게 형식주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대한 토대를 두고 출발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도 구성할 수 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있죠. 제한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현대 수학을 공부해 보면 그래도 이 형식주의적인 그 입장이 물론 힐베르트가 수학자로서 또 그런 주장을 했지만 현대 수학, 추상 수학에 가장 가까운 주장이 아닐까. 저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략 세 가지 입장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형식주의, 수학은 장난감이다. 그다음에 논리주의,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한 수학은 논리다. 실제에 관한 논리다. 실제에 관한 논리다. 예. 그다음에 직관주의, 수학은 경험적, 인간이 가지는 직관? 선험적인 순수한 직관에서 뿌리를 가지고 순수한 직관으로 순수한 직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 논문이 칸트와 직관주의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직관주의에 대해서 칸트의 입장과 어떤 부분에 의해서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사실은 뭐 칸트의 직관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칸트와 이제 신직관주의라고 할 수 있는 브라우어를 서로 비교도 하면서 직관주의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 추상수학과는 조금 이렇게 매치가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조금 더 형식주의 관점에 가까운 설명, 주장, 그런 것들이 제 논문의 뭐 핵심입니다만은 일단 칸트의 직관주의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 책 안에서 또 우리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이제 우리가 칸트 용어가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거 안에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아니 우리 그 독자들을 시청자를 위해서 선원적 조합 판단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선험적 조합 판단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휴메 분류부터, 휴메 지식 분류부터 더 어려워지시면 안 되는데.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제적인 지식,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휴me 같은 경우에는 칸트보다 조금 전이죠. 휴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갈래 포크론이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지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matters of fact, 사실에 관한 거, 우리가 경험에서 부딪히면서 사실에 관한 진리를 이제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지식이죠,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는 matters of concept, relationship of concept, 그러니까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그런 지식. 그래서 수학을 이제 후자로 본 거죠.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과 팩트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휴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팩트에 대한 선험적, 분석적 지식. 그리고 이제 팩트에 대한 거는 이제 경험적인 지식이다. 수험적, 경험적 지식. 그래서 경험적 지식, 선험적인 지식은 뭐 필연적이고 아주 확실하고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을 그렇게 보듯이요. 분석적이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경험적인 지식은 이제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뭐 좀 존재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리고 경험적이고 우유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거기서 휴미 이제 최종적으로 비판한 것은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팩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학처럼 명확한 그런 어떤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가깝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거를 불에 던져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칸트가 그래서 이제 독단을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을 쓴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칸트가 이제 형이상학을, 왜냐하면 최초의 어쨌든 직업적인 철학자로서 칸트는 그 형이상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선험적인 지식,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다시 두 개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선험적 지식을 분석적 지식과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두 가지로 다시 분류를 더 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적인 지식은 뭐냐? 분석적인 지식은 그 문장 안에서 그 어떤 언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냥 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아주 단순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각은 남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자이다. 뭐 이런. 엄마는 여자이다. 왜냐하면 엄마 안에는 여자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면은, 개념을 알면 곧바로 이제 이것이 참과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별도로 경험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험적 지식 중에서도 분석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휴me 관점에서 보면은 수학도 다 거기 들어가는데, 칸트는 수학을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분석적이기만 한 지식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선험적인 지식은 좋은데 왜 종합 판단이냐? 종합 판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학을 분석적인 개념으로만 휴메만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종합적이라고 하냐? 종합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념 관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모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을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실제 순수 이성 비판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7 더하기 5는 12다. 자, 이런 수학적인 이제 명제를 봤을 때 칸트는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면 7이라는 숫자의 개념과 5라는 숫자의 개념은 아무리 뒤져봐도 7 더하기 5를 하면 12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산출되지가 않는다. 분석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나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총각은 남자이다 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7 더하기 5가 10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우리가 시공간적인 직관력이 거기서 동원이 돼서 7개에다 5개를 더하면 12개가 된다는 것을 뭐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킨다든지 뭐 손가락을 세어 본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직관적인 요소가 동원이 돼서 7 더하기 5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 형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7 더하기 5가 12라는 어떤 말하자면 지식이 산출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종합 판단이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개념에서 직관 요소가 더 가해져야만 그것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관주의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종합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관이라는 개념이 수학에서 이제 동원이 된다고 해서 직관주의라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직관주의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좀 좁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뭐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이제 우리의 수학적 지식의 토대가 직관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오늘날 현대의 어떤 추상 수학처럼 어떤 공리나 정의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수학이 모든 체계로부터 쌓아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모호한 표현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뭐 칸트 시대만 하더라도 직선은 정의를 어떻게 하면 직선은 똑바른 선이다. 굉장히 모호하죠. 예, 그래서 똑바른 선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똑바르다는 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수학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수학이 현대 수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칸트는 그 개념에다가 직관 요소가 동원이 돼야만 수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긴 했지만 그요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수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합니다. 뭐냐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개념도 왜 거기 넣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라는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의 개념만 이야기하지 플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을 또 다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그 정의로부터 모든 게 7 더하기 5가 10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 더하기 1이 6이라고 정의를 하고 6 더하기 1을 7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7 더하기 5가 10이라는 것도 정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분석명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라이프니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 안 짠 겁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다함수 5에다 1다함수죠. 5다함수를 우리가 6이라고 말을 하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6하고 다함수는 7이라고 정의하고. 논리주의가 뭔지 알겠네. 그게 바로 논리주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거네,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정의를 하고 가야지 직선은 똑바른 선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직관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논리주의를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었는데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데피니션부터 정의부터 출발하는 것이 논리. 그래서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네요. 맞습니다. 플라톤의 기하학이 이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학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입장이고, 그래서 라이프니츠를 이제 논리주의의 효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밀 같은 실용적인 철학자들은 아예 선험적 지식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경험적인 지식이다.
그 뭐 심지어는 그 직관이라고 말하는 거, 그 논리적인 토대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경험적인 세계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거는 논리주의도 아니고 직관주의도 그것도 아닌 거 아니죠? 아니죠. 그건 네. 아무데도 속하지는 완전 않습니다. 경험과학처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경험적인 관점으로 그냥 그걸 본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수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입장이거든요. 본 겁니다.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밀은 그런 경험주의적인 입장이고 수학의 그 3대 찾아내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의 3대 조류에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마이너 입장이네요. 예,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현대로 와서는 이제 브라워라고 하는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칸트의 직관주의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직관주의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수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한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한을 인정할 수가 없죠. 예, 무한은 직관으로 포착이 안 되죠.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만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쳐서 그런 이제 그걸 신직관주의라고 합니다. 칸토인가요? 힐베르트인가요? 우리를 무한이라는 낙원에서 쫓아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한 수학에서 무한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금융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 너무 멀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한의 얘기는 그 조금 정도로 나중에 뭐. 이제 기회가 그 되면 하시죠. 다시 얘기하고 그 정도로 하시죠. 일단은 그 직관주의 칸트 직관주의 설명을 좀 드린 거로 하고요. 그 정도로. 그다음 논리주의도 대충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고요. 더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그 정도 일단 하시죠. 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형식주의 이야기 그걸 하시죠. 형식주의를 이제 뭐 이게 처음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은 이제 힐베르트죠. 힐베르트고 뭐 힐베르트는 워낙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수학, 추상 수학들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그 형식주의 관점에 굉장히 가까운 걸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현실이나 자연에 반드시 뿌리를 둘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상상해라. 마음대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하고, 그래서 형식주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if then이즘이라고 표현도 하죠. 연역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이죠. 네 직관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어떻게 전제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구조만 밝히는 거죠. 구조만 밝히겠다. 맞습니다. 물론 뭐 직관에 기반을 둬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출발점을 어떻게든 전제를 딱 잡고 나면 그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는 구조들을 우리가 말 그대로 장난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주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수학자라고. 왜냐하면 이게 순수 수학이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은 오늘날에 순수 수학이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실에. 그렇지만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체스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체스 뭐 연구해가지고 수를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인류의 그 자체가 기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우리가 하면서 자연과학에 많은 그 영감을 주고 실제로 많은 어떤 혜택을 주죠. 그래서 반드시 뭐 응용 수학이라고 하진 않더라도 순수 수학도 뭔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연구를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이 수학이 아닌가.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 또 많습니다. 비판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직관주의나 논리주의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스타트 자체가 인간이라는 직관, 인간의 직관에 기반을 두기도 하고 이런 입장이라고 본 반면에 형식주의는 어쨌든 자유롭게 출발을 if then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출발을 하던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현실적인 뿌리를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게 이제 수학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수학 철학에 대한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예. 그 뭐 역사적으로 시기적인 관점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수학 입장은 자연의 뿌리를 둬야 된다 하는 직관주의가 가장 이제 시기적으로는 앞서 있었던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20세기 뭐 오면서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수학은 이제 그런 자연에 꼭 토대를 둘 필요를 이제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논리적인 관점으로만 수학을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주의 예, 그쪽으로 흘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근데 논리주의는 사실 이제 그 토대 자체가 마치 어떤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만 논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입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 뭐 마치 그 이데아 세계처럼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수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대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치 기호를 가지고 하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그런 입장이 바로 이제 형식주의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요. 뭐 무한에 대한 이야기, 뭐 보따리 풀어놓으시면은 뭐 굉장히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또 지금 최근까지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 한데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조만간에 한번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